지금 시대 50, 60대한테 물어봐도요. 자식한테 왜 줘? 내가 다 써야지. 왜냐면 본인이 오래 살 거거든요. 웬만하면 90까지, 100살까지 사는 그렇죠. 시대에 자식한테 줬다가 나중에 돈 모자라면 어떡해. 내가 다 써야죠.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부자 노인. 줄어드는 인구를 그냥 인정하고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걸 전향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뭐 애 낳는 사람들에게 집을 비롯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뭔가 지원해 주던가 그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윗세대가 막 왕창 내주던가 안 그럴 거잖아요. 세금 내라고 그러면 다 못하겠다 그럴 거면서.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못 풀어요. 돈이란 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서 벌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이 제일 많이 되는 동네 가서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상위 시장이 사실은 왜 중요한 건가 하면요. 노인들 중에서도 상위 노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옛날 상위 노인들은 그 돈을 다 자식한테 줬어요. 옛날 사람들은 기본적인 태도가 내가 벌었지만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가문, 우리 자식을 위해서 다음 때로 물려준다를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지금 한 80 넘으신 분들은 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시대 50, 60대한테 물어봐도요. 자식한테 왜 줘? 내가 다 써야지. 왜냐면 본인이 오래 살 거거든요. 웬만하면 90까지, 100살까지 사는 그렇죠. 시대에 자식한테 줬다가 나중에 돈 모자라면 어떡해. 내가 다 써야죠.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한 6, 70부터 끊기잖아요. 그러면 뭐 노후자금 집에 엄청 많이 쌓아둔 것도 아닐 거고 연금 빠나잖아요. 네. 그러면 선택지는 내가 쓰는 거예요, 다. 자산들을.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부자 노인. 부자 노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게 만들 거냐. 이제까지 노인들 하면 건강, 요양 뭐 이런 것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부자들한테 옷 팔아야 되고요. 부자 노인들한테 요트 팔아야 되고요. 네. 부자 노인한테 세컨드 하우스도 팔 수도 있고요. 70이어도 한 채 살 거니까 네. 별장 사놓고 한 10년 더 누려도 되고. 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하면 보통 좀 더 젊은 층 4, 50대 자산가에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뀔 필요도 있다는 거고. 아,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약간 영 올드라고 하는 뭐 그 율드족 뭐 이렇게 그쵸, 영올드가 되겠죠. 사람들인가요? 맞아요. 아, 그럼 이분들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떠올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랑은 좀 생각이 다르다. 맞아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대부분 사람들이 노인이란 말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머릿속에? 뭐 흰머리에 허리 굽은 뭐 이런 거. 그런 이미지에다가 돈이라는 거랑 연결시키면 돈을 잘 안 쓰는. 돈도 잘 안 쓰지만 돈 없다, 가난한 돈이 이런 없다. 느낌. 네. 빈곤 느낌 많이 네, 들었어요. 네, 네. 전체 노인을 우리가 다 상대할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네. 그럴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대는 상위 1% 노인, 10% 노인, 20% 노인 이런 순서로 상대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팔 게 뭔지 그 팔 걸 내가 트라이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제일 위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들이 제일 잘 반응할 수 있는 거니까. 단위도 크니까. 1% 시장은 내가 못 간다. 사실 나는 그 정도의 캐파는 안 된다. 그러면 10% 시장, 20% 쭉 내려오다가 정 안 되면 밑에까지 오겠죠. 근데 밑에까지 제일 밑에 시장은 제일 치열하고 제일 남는 게 없는 시장이겠죠. 근데 처음부터 가장 치열하고 남는 거 없는 시장부터 두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 네. 위부터 두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30% 시장밖에 못 건드리고 자산 그 정도밖에 안 돼, 30%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메시지만 내가 갖고 있는데 언젠간 내가 한 1%한테 팔고 싶다. 그러면 지금 30%를 하면서 1%를 상대하는 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더 갖춰야 되고 뭘 더 바꿔야 되고를 한쪽 트랙에서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면 한 5년 뒤에 내가 1% 상대하는 걸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상위 어떤 소득이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어떤 뭐 니즈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뭐 지금 제일 뭐랄까 뭐 바란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니즈는 KB 같이 금융사에서 주기적으로 부자 보고서가 나와요. 네, 네.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서 KB에선 자산 슈퍼리치를 300억 보거든요. 네. 300억 이상, 순자산 100억, 총자산 300억, 그리고 그 밑에 등급의 부자, 뭐 일반 부자 쭉 그레이드가 있어요. 근데 슈퍼리치일수록 나이가 많죠, 당연히. 얘들은 없어요.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에서 슈퍼리치들이 도대체 뭘 쓰는지 의식주를 300억 이상들이 보통 한 달 쓰는 게 4천 얼마인가 정도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순수하게 쓰는 돈. 네네. 뭐 적금 들고 이런 거 말고 뭐 그냥 대출금 갖고 소비로만? 이런 거 소비로 네, 소비로만. 소비로 몇천 쓰기 1년에 한 5억 이상 쓰는 건 거죠. 네. 그런 돈 중에서 놀랍게도 옷 사는 돈도 많지만 공부한 돈이 많아요. 공부. 자기개발비, 교육비 이런 게 많아요. 부자들일수록 아침 일찍 특급 호텔 같은데 쭉 돌아보세요. 아침 일찍 가는 그런 조참 포럼들 되게 많거든요. 비싸요 그런 거 다. 네. 다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이 거기 가서 그거 밥 먹고 호텔 조식 먹고 강연 한번 듣고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듣는 게 노인들 입장에선 돈은 보통 돈을 써가지고 정보를 사서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한국에 돈 많은 나이 많은 부자들은 공부를 많이 한다. 이것도 얻을 수 있고 뭐 옷도 그렇지만 꾸미는 것도 그렇고 여행도 같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여행에서 쓰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행 갈 때 이코노미 타는 사람하고 비즈니스 타는 사람하고 1등석 사람 다르잖아요. 네. 누리는 게 다르면 호텔도 다르잖아요.
하룻밤에 2, 300짜리에 사는 사람하고 30짜리에 사는 사람하고 5만 사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뭘 팔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짜리를 팔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명쾌하게 우선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본인이. 네. 본인 캐파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슈퍼리치 상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각 타겟별로 이해해서 사실 그레이드를 좀 옮겨가는 것도. 요즘에 확실히 그 노인분들도 뭐 다이어트나 뭐 이제 운동 같은 것도 뭔가 젊은이들 못지않게 훨씬 더.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40대 50대인 분들이 뭐 좀 나이가 있다 뭐 이렇게 해도 이분들도 다 예전에 뭐 PC 통신하시고 맞아요. 컴퓨터 다 다루던 그런 분들이기 그쵸. 때문에 그냥 뭐 나이가 좀 더 있다 뿐이지 뭐 지금 젊은 세대랑 뭐 사고 다를 방식이 거 많이 없어요. 다를 것 같지는 그쵸. 않아요. 그리고 지금 60대 정도는요. 잘 꾸민 60대들은 뭐 한 40대 네. 일반적인 40대 정도로 보이고 네. 그 정도 꾸미는데 이제 피부과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쓰죠. 네. 그 돈을 쓰는 걸 당연시 여겨요. 그 정도를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기 길어지니까. 때문에 앞으로 아직도 한 30년 더 살아야 그쵸. 되는데 이런 생각 90 사는 사람들한테 60이면 한창이죠. 기억도 안 난다 야 이러겠다. 그렇죠. 한창 어릴 때인데 재밌는 네. 거 많이 해야지 이러는 네. 거고. 네. 그 60이 그런 상태인데 4, 50은 더 하죠. 네. 4, 50은 완전 청년인 거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아마 많은 분들도 그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 네. 텐데 요즘 연예인들 세대 교체가 전혀 안 된다 안 이런 되죠.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막 30대 후반인데 여전히 막내인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30대 초중반이면 이미 막 메인 MC하고 했던 분들이 이미 똑같이 그대로 50대인데 하고 계시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냥 이 우리 30, 40, 50의 세대가 가장 많고 이 사람들이 같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 메인 독자, 메인 시청자들이 4, 5, 60대예요. 4, 5, 60대다 보니까 네. 4, 5, 60대에게 가장 익숙한 애들이 계속 잡고 있는 건 거고. 네. 거기다가 방송국에서도 PD라던가 뭐 힘 있는 애들은 다 4, 50대가 있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세대 교체하지 않고 오랫동안 롱런하는 사람들 보통 4, 50대인 거죠. 진행자들. 그렇죠. 20, 30대가 못 껴들어요. 왜냐하면 20, 30대가 텔레비전 시청자층에서 아주 많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튜브에 가 있고 넷플릭스에 가 있고 딴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메인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들을 타겟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4, 50대가 봤을 때는 저거 핏덩이 같은 애가 연애하는 걸 내가 봐야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적어도 나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야지 제가 연애하는데 뭔가 몰입이 되는데 내가 대학생 때 태어났을 것 같은 애가 연애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더 웃긴 건 일본은 우리보다 더 할 거잖아요. 네. 더 먼저 초고령사를 만났으니까. 그렇죠. 일본에는 노인들이 연애하는 드라마들이 종종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노인들이 연애하는 드라마 하면 안 볼 거죠. 드라마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거 나이 든 사람 저걸 왜 봐? 네. 근데 주 시청자층이 노인이 돼버리니까 노인들이 연애하는 거예요. 네. 와, 저기 손주가 연애 이런 거는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계속 더 늙어갈 거예요. 세대 교체 더 힘들 거고요. 그러면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저기 40, 50이 여전히 이 사회의 주력이라는 얘기를 맞아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40, 50 약간 60, 70과는 좀 다른 느낌의 트렌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40대, 50대가 앞에다가 0을 붙여요. 0, 40, 0, 50 네. 붙이는데 사실 이 말 처음 시작은 0, 40를 제가 10년 전에 붙여가지고 0, 40가 나이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0, 50가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 단일 나이, 출생 연도 기준으로 단일 나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게 몇 년도생인 것 같아요? 58년 개팀 맨날 말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가장 많은 건 71, 70, 69, 72, 73. 그러니까 즉 68부터 한 73까지가 제일 많아요. 요 사람들은 거의 한 년씩 한 90만 명 정도씩 있어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가 하면요. 50년을 살았는데 90만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네. 보통 100만 이상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 1년에 20만 초반이 태어납니다. 그러게요. 요즘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죽고 계속 간다고 해도 한 4, 5년치가 합쳐져야 이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구가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거기다 이 사람들이 또 40, 50이 자산이 많고 네. 소득도 제일 피크일 때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자녀가 누구냐? 자녀가 10대, 20대예요. 그렇죠. 한창 왕성하게 뭔가 하는 애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건 거고 이 사람들의 부모가 누구냐? 80대, 좀 빠르면 70대시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들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가 어찌 보면 이제 사회를 그쵸. 좀 흔들어 간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아까 말한 자산이 제일 많다고도 하셨지만 자산이 또 막 격차도 좀 많기도 좀 격차도 많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그러면 이분들이 뭐 생각하는 어떤 뭐 자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또 약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40, 50이라고 그래도 40, 50대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위 20% 10% 이거잖아요. 네. 모든 시장 그쪽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공무원이다, 본인이 정치한다, 이럴 거면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고민하세요. 근데 본인이 돈 벌겠다, 사업한다 이러면 시장이 있는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 모든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상위 20%가 대부분의 또 자산을 또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들에게 문제를 다 풀고 그 문제를 더 이상 풀 거 없을 만큼 다 풀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건 거지. 그들의 문제는 풀지도 않은 채로 왜 나머지 전체까지 고민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40대, 50대 약간 뭐 복고 열풍 같은 거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레트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 세대들이 좋아했던 젊을 때 했던 그런 뭐 행위라든지 물건 뭐 브랜드가 다시 뜨고 이런 그쵸. 것들도 있잖아요. 보통 레트로는 주기적으로 오는 일인데요. 요즘만 네. 그런 게 계속 오는데 그동안의 레트로는 자기가 겪었던 옛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 50대면 자기 20대 때 추억을 지금 꺼내는 게 레트로예요. 네. 근데 요즘 그걸 걔들이 하는 게 아니고 20대들이 하잖아요. 지금 20대, 30대가 40, 50대의 20대 시절을 꺼내요. 이걸 레트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겪은 레트로는 과거를 안 겪어본 끄집어내는 복원인데 얘들은 그 과거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냥. 왜 그러냐? 패션도 그렇고 모든 문화는 내가 접해보지 않은 건 다 새로운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저거 옛날에 나왔었는데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내가 사는 동안 못 겪어본 거잖아요. 그게.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신기한 네. 거예요. 올드가 아니고 그냥 신기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컬어서 몇 년 전에 레트로라 그러지 말고 뉴트로라 그러자. 뉴 레트로라 그러자라고 말도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욕망은 계속 새로운 걸 원해요. 먹고 사는 문제로만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서인지 그것만 해결되면 취향, 취미 이런 건 모르고 살았어요. 살면서 취향, 취미 이런 단어는 부자들의 단어예요. 돈이 충분히 여유 있어야지 취미를 위해서 내가 뭘 해볼까 이런 궁리를 하는 건 거지. 돈이 없으면 내 집 사는데 대출 갚는데 이용 궁리만 하는 건 거지 취미에 언제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시대 20대 30대 풍요의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애초부터 기본값이 풍요로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 없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 취미와 취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고 이게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더 풍부한 취향이 필요하잖아요. 더 풍부한 걸 찾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특이하고 신기하게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올드머니이기도 해요. 올드머니가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부자들의 문화거든요. 부자들이 뭘 입고 어떻게 놀고 어디 여행 가고 집을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한 관심이 20대 30대가 가지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그 부자의 과거는 없지만 이걸 통해서 내 취미와 취향을 확장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게 확실히 중요해져서 나중에 무슨 차를 내가 가질 거냐 무슨 아파트 브랜드를 가질 거냐 이 욕망은 좀 줄어들고 내가 어떤 라이프를 누릴 거냐가 더 커진 거죠 점점. 그리고 20대는 아파트 투자해서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지금 20대들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놨죠. 놔야 되는 네, 거죠. 많이 놓는 게 놨죠. 맞죠. 왜냐하면 영끌 해봤자 아주 좋은 데 있는 걸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장 급지가 낮은 데 그걸 영끌해서 살 텐데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래서 오히려 집 나 안 살래. 그냥 집은 없어도 적당히 빌려가면서 그냥 내가 뭐 집값에 대출금 갚느라고 발목 잡혀가지고 누릴 거 못 누리는 것보다 이거 내가 좀 쓰면서 재밌는 거 하고 살게. 그리고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야. 한 20, 30년 지나보세요. 아파트들에 대한 가치 변화도 생길 거고 네.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자기 거주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투자 용도로 갖고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그럼 누군가 들어와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인구의 변화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차피 20대 입장에 그래 한 20년 30년 마음 놓고 기다릴게 어차피 그 뒤에 나중에 저거 더 싸게 나오면 그때 내가 뭐 해도 되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살 생각을 수 있다. 하면 점점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20대 때 풍요롭게 누리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각 정부의 정책들에서도 그들의 주거에 대한 지원이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 집 사라 이 지원보다 뭐 주거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 공간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건 거지 그게 자기 소유여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안 여기면 라이프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건 거죠. 오히려 진짜 부자들 중에선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아파트 전세 100억짜리 나오고 이런 거 네네. 몇십억짜리 그 돈이 없어서 안 사고 전세 살겠어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저 공간을 누리는데 저거 각 떠안고 내가 책임지고 싶지는 않고 누리다가 필요하면 갈아타고 가장 여유 있고 좋은 사람은 돈이 충분히 많을 때 저기 새 아파트 나왔어? 저기 강도 한번 살아볼게. 몇 년 살다가 저기 또 저기 살게. 자기가 원하는 입지의 라이프를 돌아가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돈 많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고액 전세 시장이 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라이프를 사는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똑같은 라이프를 사는 사람만 보는 것처럼 자꾸 세상을 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른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들이 점점 커지겠죠. 시대가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가 커지는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공통점을 가진 모델이 계속 부각됐어요. 근데
개인주의로 가면 갈수록 그 모델은 자꾸 시시해지고 아주 희소하고 특이한 모델들에 대한 욕망들이 자꾸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뭐 부동산 얘기해 주셨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뭐 이제 아파트 위주로 가고 있고 워낙 획일화도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사는 것도 다 그냥 일반화가 다 돼 있고 뭐 이렇게 가야 돼 모음답안도 다 정해져 있고 뭐 이러는 구조인데 이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깨진다는 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좀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고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게 뭔가면 아파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자 이 화두로 합의했으니까 계속 그걸 가는 거죠. 지금 뭐 다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뀔까? 나 그냥 집으로 그거 안 할게. 집으로 부 축적 안 할게. 나 그냥 일해서 돈 벌고 소소하게 그냥 살게. 이런 노선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다 돌아서 보세요. 애초에 20대들은 집으로 부의 축적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사람들이니까 애초에 진입하기가 훨씬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집으로는 안 돼. 그냥 내가 일상을 좀 누리고 편하게 해볼게. 요즘엔 아예 그냥 뭐 해외 투자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굳이 뭐 집 말고 다른 걸로 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과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요즘에 어쨌든 사회 문제가 뭐 어쨌든 출산율 뭐 이런 건데 다시 반등할 여지가 더 불가능해요. 없어지는 출산율 반등은 전 세계적으로 한 역사가 없어요. 유지는 한 적이 있어도 반등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엔 어쨌든 뭐 경제를 유지하고 또 운영해가는 뭐 정부든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인구 감소를 그냥 내비둘 수는 없는 구조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내비두고 말고를 떠나서 수십 년간 별별 트라이 해봤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웬만한 유럽 국가들도 다 인구는 계속 줄어요. 출산율이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2가 돼야 돼요. 2명에서 2명이 나야지 유지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선진국 그 어떤 나라도 2인 나라 없어요. 대부분 1.5 내외 정도. 다 같이 줄어들고 있죠. 다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아이를 낳아서 이 개념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나 20대, 30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입장에 한번 대보면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담보 잡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사는 거 하고 내가 내 인생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른 인생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가 낳는 순간 자기 꿈이 다 사라지죠. 그게 30살이 됐건 뭐 언제가 됐건 간에 인생 그때부터의 인생은 자식을 위한 인생, 가족을 위한 인생이죠. 근데 요즘은요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꿈을 계속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아니 뭐 나이 먹어서 무슨 꿈이야?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보는 태도, 집을 바라보는 태도 이게 옛날에 고정되었던 그걸 계속 유지한다고 볼 수는 어려워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까지 해왔던 게 무슨 패착이 있어서 못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웬만큼 다 해봤는데 못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해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출산율은 반등이 거의 힘들 거고 인구는 계속 줄 거고 다만 수명이 길어지니까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긴 하겠죠. 네. 그럼 결국에 이 상황에서 이제 현재 지금 경제 생활을 하는 정도의 나이대 뭐 20, 30대, 30, 40대인 분들은 결국에 이제 늘어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잘 해라.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일한 해답일 맞아요.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으려고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줄어드는 인구를 그냥 인정하고 미래의 일자리가 지금보다 많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웬만하면 뭐 자동화 시키려고 A를 쓰는 판에 네. 한 10년, 20년 지나면 웬만하면 로봇한테 시켜 먹으려고 다 A를 쓰겠죠. 사람 안 쓰고. 그러면 A를 그렇게 열심히 낳아봤자 미래 일자리도 못 줄 거면서 A를 낳자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애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를 위해 선택하는 건 거죠. 자기를 선택하거나 자기의 자녀의 미래를 고민해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이러는 게 썩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걸 전향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뭐 애 낳는 사람들에게 집을 비롯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뭔가 지원해 주던가 그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윗세대가 막 왕창 내주던가 안 그럴 거잖아요. 세금 내라고 그러면 다 못하겠다 그럴 거면서.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그냥 줄어드는 인구, 늘어나는 자동화와 로봇 이걸로 나중에 이어져서 지금 시대가 머릿수로 비즈니스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똑똑한 한 명이 라이프 트렌드 2025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솔로프러너인데요. 솔로프러너가 1인 기업이라는 의미인데 네. 솔로가 혼자서 기업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과거에 비해서 왜 훨씬 가능해졌냐? 창업을 하려면 직원들이 필요하죠. 네. 이 역할 저 역할 나 혼자 못하니까. 근데 요즘은 AI 도구를 잘 활용하면 그 한 명이 여러 명치 몫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거에서 창업을 못했던 사람이 이게 돼? 이런 잔잔한 건 다 AI한테 시키고 내가 개발만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테크 창업할 수 있겠죠. 창업자가 훨씬 늘어날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샘 알트만 같은 사람은 원 펄슨 유니콘이 가능하다. 1인 기업이 유니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네. 자기는 가능한 건 100%. 시기의 문제다. 언제 될 건지 친구들하고 내기 걸고 있다 지금. AI와 로봇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활용하면 거니까. 그리고 이미 1% 아니고 10% 유니콘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스타그램이죠. 그 10% 유니콘이니까. 네. 그거 말고 1%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았던 게 개발자들 중에서요. 혼자 앱 개발하거나 혼자 뭘 개발해서 한 몇 년간 혼자 개발해가지고 런칭해가지고 뭐 2천억씩 버는 애들 있고 개발해서 이거 다른 회사에 팔고 네. 엑시트하고 1,000억씩 5천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솔로인데 네. 말도 안 되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건 거지 머릿수 100명 뭐 무슨 생산직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인재상 자체는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게 바뀌려면 당연히 무조건 사람 머릿수가 많아야지 경제가 좋아지 이거는 너무 올드한 발상이잖아요. AI나 로봇을 전혀 안 쓴다는 전자에서나 통하는 건 거지. 그 지금은 똑똑한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 사회에 똑똑해서 그 사람 하나가 한 10,000명치 먹여 살릴 이런 애들 인재 키우는데 투자를 해줘야지 모든 사람 비슷하게 키우는 걸 취할 때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다른 나라들 대비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출산율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가 이제 걱정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시대의 이제 흐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AI와 이제 로봇에 좀 기대를 해야 된다. 이게 없다면은 우리의 어떤 미래가 좀 불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우리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갈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AI나 로봇 쪽에 주도권을 가지는 나라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어, 그런 산업 경쟁력도 줄어들어. 그리고 요즘 산업은 다 IT가 다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네. IT에서 벗어나면 다 어려워져요. 그리고 부동산 아시는 분들에게는 좀 뭐 무서운 이슈이긴 한데 네. 그 중에 하나가 AI at work라고 그래서 일하는데 AI가 전방위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작년 올해 구조조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대량이고 되게 많이 네. 했어요. 왜 많이 하느냐? 업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광고하려면 어떤 파트가 필요했어? AI로 자동화시키기 다 필요 없어요. 사람 다 빼고. 그러면 기존 사양하던 업 없애고 역할 없애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테크 회사에선 직원 뭐 10% 20%씩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 오피스 공실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어요. 미국 전체 오피스 공실률이 한 20% 좀 넘어요. 역사상 지금 거의 최대 수준까지 왔고 가장 심각한 게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하면 테크 기업들의 뭐 동네잖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지난 분기 오피스 공실률이 거의 37, 8까지 왔어요. 5년 전에 2019년에 팬데믹 전에 샌프란시스코 공실률이 3점 몇 프로였거든요. 네. 3점이면 거의 제로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피스는. 근데 지금 30몇 프로까지 왔다? 이거 지금 한 2, 3년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40, 50, 60박 갈 건데 왜 이렇게 오피스가 남아도느냐? 직원을 잔뜩 정리했고 잔뜩 정리해도 다 돌아가요. 머릿수가 줄어들어도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또 돌아가요. 그러면 오피스가 너무 필요 없잖아요. 이건 앞으로는 더 심하면 더 심해졌지. 그래서 오피스 시장에도 변화 추이가 많아져요. 한국에도 이제. 최근에 저 챗GPT 그거 뭐 음성 인식 그 시스템 이제 최근에 이제 유료한 분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냥 실시간 대화되고 뭐 음성 뭐 어조도 바꾸고 뭐 사투리도 쓰고 뭐 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짜 시장을 막 혁신적으로 많이 바꿀 텐데 인간한테는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나쁜 인간에게는 정말 이제 여기서도 포인트가 터지게 되는. 유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들은 엄청 좋아져요.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들이 그런 도구를 잘 써서 훨씬 유능해지는 거니까. 한 100명, 1000명치의 돈을 혼자 버는. 그렇죠. 대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아웃되겠죠. 그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거예요. 네.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했다가 쟤는 실패했는데 우리 돈 나눠줄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맞죠. 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되고 네.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지. 돌아가는 걸 알고 그다니까 알았으면 거기에서 계속 보강해서 공부도 더 하고 액션을 더 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는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떨어질 거예요. 뒤로. 결국에 이제 뭐 나이가 중요하고 뭐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개인당 어떤 뭐 소득이든 뭐 자산이 어떻게든 늘려가야 된다. 맞아요.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 이제 미래 사회를 좀 대비하는 뭐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림을 봐야 돼. 이제 김영섭 소장님이 이제 트렌드 분석을 또 계속 하시고 또 라이프 트렌드 또 머니 트렌드에서 계속 이제 트렌드서를 계속 써주시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트렌드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뭐 특히 이제 내년도 트렌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렌드가 변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바뀌면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 그거 뭐 억지 부리면서 뭐 왜 버티고 있어요.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가는 이유가 우리보다 훨씬 센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그 센 힘을 알아야지 우리가 잘 거기서 묻어나고 같이 올라타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연말에 트렌드 책 한두 권 읽었다고 트렌드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 기업은 트렌드에 엄청 돈 투자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큰 사업 벌리고 큰 투자하는 네. 건데. 근데 부동산 쪽에 투자하시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투자 금액이 작진 않아요. 네. 적어도 뭐 억 단위는 들어갈 수 있고 이걸
투자하는데 한 2만 원짜리 책 한 거 보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거. 시중에 나와 있는 트렌드 책이 꽤 많습니다만 웬만하면 다 훑어보세요. 쭉 훑어보다 보면 뭐 한 대여섯 권이 되고 10권이 훑어보세요. 훑어보다 보면 그거 다 사봤자 술 한두 잔 먹는 값이죠. 훑어보면서 뭘 찾느냐? 이 책에서는 안 달았는데 이 책에서는 뭘 달았느냐? 이 책, 저 책, 저 책이 똑같은 걸 요걸 달았네. 이런 걸 보면서 좁혀가는 거예요. 네. 내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들을 좁혀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개별 책들이 주지 못한 것들을 자기가 섞어가지고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아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매달 한 번씩 이 답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지켜봐야 돼요. 트렌드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뭐 국제 정세가 바뀌거나 어떤 신기술이 나오거나 해서 계속 바뀌는 게 많아요. 네. 그걸 계속 움직여가면서 내가 뭐 한 6개월 뒤에 액션을 취할 거다. 투자 액션을 취할 거다. 그럼 6개월간 계속 지켜봐야 돼.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런 다음에 가장 6개월 최신 시점을 근거해서 판단해서 투자하는 건 거지. 6개월 전에 알았던 거, 1년 전에 알았던 걸 근거로 6개월 동안 아무 변화 없겠지라고 뛰어드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하긴 그것도 그렇죠. 이게 돈 들어가는 네. 일인데 이게 네. 돈 안 들어가고 그냥 혼자서 노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면 아무 상관없는데 큰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좀 꼼꼼하게 또 트렌드를 공부하는 접근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접근으로 보시면 충분히 좋은 답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즘에 뭐 탕후루 이런 게 좀 폐업한다고 하는 것들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는 정말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돈이기도 맞아요.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런 트렌드라는 큰 흐름에도 역행하는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또 손해보는 그쵸.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트렌드라는 거는 꼭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연말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중 계속 또 그렇죠. 수시로 봐야 되는 할 거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머니 트렌드 또 2025의 또 이제 공저자이시자 또 이제 별도로 라이프 트렌드라고 이제 매년 또 책을 내고 계시는 이제 트렌드 분석의 이제 가장 전문가이신 이제 김용석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또 돈 벌 기회가 뭔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